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첫 번째 생각은 AR이 바꿀 세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분야는 콘텐츠 분야일 텐데요.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곳에서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새로운 플랫폼 기업을 여기서 언젠가 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형 라이다를 파는 기업을 봐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도 콘텐츠 생태계가 주력일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으로는 주로 애플이 되겠죠. 두 번째 생각은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주로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인수한 젤리라는 기업과 그리고 왜 하나솔루션이 젤리를 인수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처음 들어보셨을 매드트로닉이란 기업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다, 모바일로 들어오다. 아이패드 프로 4에는 라이다가 들어가 있고 아이패드 12 프로에 라이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생태계를 위한 하드웨어를 지금부터 시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1년 3월 이벤트에서 애플 글래스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실제 출시는 2021년 말 혹은 이제 2022년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도 증강현실을 통한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AR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온 것도 저도 이제 인간에 대한 상상을 AR이 현실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였는데 애플의 소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디바이스, 애플의 AR 부분 소개는 이랬습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일하고 학습하고 놀이하고 쇼핑하고 주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란 얘기죠. 1차적인 상상으로는 물론 이런 아이스케이프나 지그스페이스처럼 혹은 이케아 AR 콘텐츠처럼 무언가 없는 곳에 무언가를 입혀보는 상상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마 콘텐츠로서의 기능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식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수분을 흡수하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을 보여주는 해당 영상처럼 누군가의 상상을 이제는 글이 아닌 영상으로 담아 더 현실적으로 상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이나 사진을 애플 글래스를 통해서 본다고 했을 때 모든 리뷰가 롱테일처럼 쭉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문자를 활용한 검색이란 것에는 한계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문자로 통한 검색을 하려면 우리는 이름을 몰라서 알지도 못하는 정보에 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강남 맛집을 검색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AR로 그냥 가서 인터넷상의 리뷰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일 것이며 저는 AR이 우리 인류가 인터넷의 시작과 줄곧 함께 해왔던 검색하는 행위의 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50% 이상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면 보이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궁금해하는 꽃을 일일이 검색해가면서 찾아봐야 했다면 이제는 그냥 꽃을 디바이스로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냥 알아서 종이 나오고 이것이 뭐에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간판을 본다면 이것에 대한 리뷰가 나올 것이고요. 위치값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코드를 본다면 그 바코드로 인해서 인식되는 제품의 리뷰나 쇼핑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파파고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외국어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위에 덧대어져서 번역된 한글이 보일 것이고요. 너무나 미세한 정보, 롱테일에 속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지 못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온라인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마케팅 분야에 있으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운 것이 생길 것이고 이제는 검색하는 행위의 대부분이 끝날 것이란 생각이 한동안 이어집니다.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내가 이동하는 데에 대한 피로감이 적어지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콘텐츠를 보는 것에 투자할 수 있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서 담기는 AR의 시기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얘기들이죠. 두 번째 기업 얘기들 중에 하나솔루션 얘기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EMS 시스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스타트업 젤리를 인수했습니다. 실제 이름은 이건 아니지만 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유튜버 같네요. 하나솔루션이 에너지 리테일 분야, 최근에 테슬라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던 버추얼 파워 플랜트죠. 가상발전소
발전소의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젤리를 인수함으로써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는 카피가 그를 말해주죠. 이번에 한화가 올해 1월 통합법인 한화솔루션으로 합친 후에 처음으로 있는 인수합병이고요. 젤리는 ESS를 제어하는 EMS를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던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인수합병권을 통해서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력 계약, 리테일 쪽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MS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ESS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고, PCS라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EMS가 있죠.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 모듈이나 패널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송배전, 트랜스미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거주용, 상업용, 산업용이 있을 수 있죠. 이 EMS는 ESS의 세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하나 꼽아라 한다면 EMS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 단에서는 EMS에 대해서 발전량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주고요. 그리고 각 가정이나 상업용 빌딩에서는 소비량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줄 겁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EMS이고요. 저번에 솔라엣지를 알려드렸었는데, 솔라엣지가 인버터 기업이잖아요. EMS 부분의 일부를 인버터 기업이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CNS에서 인포그래픽이 참 잘 되어 있었는데요.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태양광 패널을 비추면 태양광 패널에서 직류로 된 전기가 생기고, 그 전기를 인버터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버터가 발전량을 정보를 EMS에다가 전달을 해주죠. 정보는 일로 가고 전력은 ESS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통해서 가정이나 빌딩에서 쓰고 있는 소비량에 대한 정보가 EMS에 또 쌓일 겁니다. 젤리가 EMS를 AI 값을 통해서 관리하려는 솔루션을 내세운 스타트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로그나 발전 현황 혹은 소비 현황 같은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발전을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스케줄을 형성하는 등의 일종의 이것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면 피크 관리나 수요 반응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시보드 상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들과 운영에 관한 정보, 부가 서비스들, 전력을 얼만큼 계약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최적화해서 대시보드에서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리포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인버터를 통해서 발전량을 얻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발전량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EMS는 소비량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햇빛이 7시간 동안 일조량이 유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4kW짜리였다면 7시간이었다면 28GWh가 들어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내일까지 쓰는 양이 대략 수요 예측을 통해서 20kW 정도만 쓴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나머지 8kW는 내가 남으니까 저장해 둘 수도 있겠지만, 저장에는 이미 대략 뭐 한 40kWh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8kW를 내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리드에다가 연결된 데에다가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파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할 수 있게 대해서는 결국에 EMS를 통해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EMS를 가진다는 것이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나아가는, 리테일 서비스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풍력은 소음이나 스케일 때문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다가 터빈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태양광은 크기 조절이 모듈식이기 때문에 용이하고 설치나 해체가 쉽고, 상대적으로 가정이나 상업용 발전에서도 모두 스마트 그리드화를 통해 에너지 리테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한화솔루션은 전체적으로 주거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리테일 분야로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EMS 시스템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성을 갖춰가는 과정이겠죠. 원래도 이전에 사실 지난 5월에 호주의 EMS 기업인 스위치딘이라는 데랑 기업 지분 20.26%를 획득하면서 EMS 부분은 합작을 통해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젤리를 인수함에 따라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역량에 포함이 되는 자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 얘기들 중에 두 번째인 매드트로닉 얘기입니다. 가을까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겸 배당이자 안전자산 쪽이면서 성장도 S&P 500보다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군들을, 가격들을 지켜보다가
메드트로닉이 적합한 것 같아서 월급 중에 일부로 아주 소액 매수했습니다. 메드트로닉은 아마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고 일반인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 기업입니다. 병원에 메드트로닉 기기들 되게 많으실걸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계 종사자는 알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기업이죠. 이쪽 분야는 M&A가 꽤 활발합니다. 최근에 5월 22일 있었던 메드트로닉의 어닝콜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메드트로닉은 이번에 원격 프로그래밍 및 모니터링 디바이스 쪽, 한마디로 원격 의료 쪽 프로그램 분야의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사례처럼 다빈치 수술용 로봇처럼 특화된 수술용 로봇 서비스 분야도 진출 예정입니다. 이번 분기에 메드트로닉 구성은 이렇습니다. 분기에 대략 6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요. 매출 구성이 가장 높은 것이 퍼센티지로 밑에 나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CVG라 그래서 심장 및 혈관 분야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에 디바이스를 넣고 스탠드를 넣고 카테터를 넣는 등 영업이익률은 39.39%입니다. 두 번째로 매출 구성 비중이 높은 곳은 MITG라 그래서 최소 침습요법 그룹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한글로 해석된 게 잘 없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침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처럼 수술 시에 절개 부위를 아주 최소한만 째가지고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장비, 그런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사업부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8.48%입니다. 세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RTG라 하고요. 여기는 회복요법에 관련된 그룹인데 실제로 이쪽 분야의 최근 M&A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40.56%로 높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것과 관련한 것인데, 노령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뇌 부분, 척수 부분, 통증 부분, 그리고 스페셜 기타 부분으로 나눠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핫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당뇨 부분입니다. 리본고 헬스나 텔라작 때문에 한참 얘기되는 게 많은 부분이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같이 이런 당뇨 분야에 포지셔닝 하고는 있지만 CGM이라 그래가지고 지속적 혈당 모니터링 분야를 기반으로 원격 의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여기는 약간 디바이스 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메드라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인공 췌장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덱스컴, 에보트, 메드트로닉 3자 구도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리본고 헬스는 이 기업들 중에 덱스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덱스컴, 에보트, 메드트로닉이 이런 디바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각자 이런 식의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메드트로닉은 2018년 IBM 왓슨과의 당뇨 정보 제공 협력을 맺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메드트로닉의 M&A 리스트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AI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3건의 M&A가 있었고, 척추 분야, 수술 데이터 분석 쪽, 그리고 AI 기반의 영양 데이터 플랫폼을 인수한 바 있고요. 로봇 쪽으로는 마조로 로보틱스라 그래서 척추 관련 로봇 수술 플랫폼을 영입한 바 있고, 당뇨 부분에서는 클로라 그래서 당뇨 관련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과 뉴트리노, 아까 여기서 나왔던 AI 영양 관련 플랫폼을 아마 여기도 리본고처럼 타입2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한 것 같은데, 혹시 타입1이랑 타입2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쳐보면 나오시기도 할 겁니다. 당뇨에 대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슐린 투여 앱 같은 경우는 타이드풀이라는 데랑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메드트로닉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고 하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M&A나 연구개발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중에 개발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스타트업이 보인다면 현금 창출력이 좋다 보니까 과감하게 M&A를 해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2019년 9월까지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많은 인수합병을 보이고, 시장 성장성으로 보자면 헬스케어 전체로 속할 수도 있고, 당뇨 사업부만 떼놓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R&D 비중으로만 보자면 대략 비용의 9%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볼 때는 R&D 비용으로 대략 0.5빌리언 정도씩 쓰고 있으니까 5억 달러씩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기업 인수합병하는 데에 다 넣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약 45% 정도 전후를 오가고 있고, 최근에는 43%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유망한 분야를 끌어다 쓰면서 앞으로 계속 고성장한 마켓에 대해서 접근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출시할 수 있는 현금 창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공 승모 판막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약간 미뤄질 수 있으나 만약에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출시 후에 조단위 매출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신장 신경 차단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난치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인데, 이런 거 두 개를 보시면 메드트로닉이
대략 어떤 의료장비, 어떤 의료기기를 파는지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개의 이슈는 로봇 수술 플랫폼인 복강경 수술 플랫폼 휴고와 당뇨 사업부의 성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본고가 주력하는 시장은 일단 타입 2 당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일반인처럼 사실 수 있는 그런 당뇨죠. 그래서 이 앱이 헬스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그런 AI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리본고 헬스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파란색이 S&P 500 차트이고 지금 최근에 전체적으로 6월 들어서면서 5월달, 6월달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성장세에 비해서는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볼린저 밴드 상에서는 최근에 여기 확대해 보시면 최근에 이 정도였는데 위를 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도 크게 꾸준히 증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은 조금 성장세가 부진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순이익단을 보면 또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인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 같은 경우에 조금 높았었죠. 지금은 27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퍼는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당으로만 보자면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2018년에 살짝 부진했던 것을 빼자면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배당금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배당이 약 2.32%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어닝에 비해서 배당을 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40% 정도를 요즘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있지만 꾸준히 M&A나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리캐시 플로우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